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계절마다 다채로운 비경을 빚어내는 전라북도의 한 사찰에 관한 겁니다. 전국에서 사시사철 많은 분들이 찾는 사찰 중에 하나가 바로 고창 선운사입니다. 봄에는 동백꽃, 초가을에는 상사화, 지금 이 계절에는 감들이 빨갛게 익어서 마치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선운사에는 창건설화가 3가지나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운사는 신비한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호남의 내금강으로 불리는 선운산. 옛 이름은 도솔산이었다는데요. 그 산세에 푹 안겨있는 사찰이 바로 선운사입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천년 고찰이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선운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 선운사는 무려 3가지나 되는 창건설화를 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단서가 있다는 성보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인 조선 숙종 때 쓰여진 도솔산 선운사 창수 승적기에는 신라의 진흥왕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진흥왕이 이제 만년에 왕위에서 물러나서 이 선운사에 와서 도솔산에 와서 동굴에서 잠을 자는데 미륵 산전불이 바위를 속에서 나왔다. 그런 신이한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영험을 받고 해서 사찰을 세운 게 중해사다. 이 중해사가 선운사의 시초가 되었다. 선운사에서 도솔암으로 오르는 길. 이곳에 신라 진흥왕이 선운사를 세웠다는 설화를 뒷받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진흥왕이 잠을 자다가 미륵삼존불이 바위를 가르고 나오는 꿈을 꿨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긴데요. 이 동굴은 설화에 나오는 좌변굴로 추정이 되는데 사람들은 진흥왕이 거처하며 수도한 곳이라 해서 지금은 진흥굴이라 부르고 있지요. 그렇다면 신라의 24대 왕인 진흥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는 흑륜사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당시의 국력을 보여주는 황룡사를 창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경주의 황룡사터에는 진흥왕의 남다른 불심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진흥왕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을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3세 불꽃 같은 생을 마감한 진흥왕. 가을 8월에 왕이 승하했다. 시호를 진흥이라 하고 애공사의 북쪽 산봉우리에 장사를 지냈다. 왕은 어린 나이에 주기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교를 받들었다. 말년에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스스로 법운이라고 이름 지은 뒤 일생을 마쳤다.
불도에 힘써온 진흥왕이었기에 선운사를 창건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라 진흥왕과 당시 백제의 성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제 동맹을 깨고 한강 동북 지역의 땅을 빼앗은 진흥왕. 성왕은 그 위세에 눌려 공주를 신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분강기한 백제의 성왕은 신라의 관산성을 함락시키려다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데, 이 때문에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신라 진흥왕이 당시 백제의 땅인 선운사에서 말년을 보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백제 땅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진흥왕 창건설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진흥왕하고 백제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백제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백제 땅에서 백제 지우기의 한 일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창건설화는 선운사의 산내 암자인 참당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스님들이 참선하고 공부하는 곳으로 사람들에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암자인데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였던 의운 스님이 이곳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바로 바닷가입니다. 서해안에 곰소만을 따라 쭉 들어오면, 내륙을 약간만 들어오면 바로 바다하고 면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다에 돌배가 떠오른 거죠. 돌배가 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돌배를 가지러 가면 이 배가 멀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 의운선사께서 거기 딱 가까이 가가지고 그 가니까 이 배가 스르륵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금인이라는 사람이 탔는데, 금인이라는 사람이 타가지고 거기에 뭘 남겼냐면요, 불상하고 서적 이런 걸 남겼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날 밤 꿈에 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우전국의 왕인데 여기에 절을 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을 꾸기 때문에 꾸고 난 다음에 절을 만들었다는 설화가. 선운사 암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참당암. 한때는 대참사로 불릴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다고 알려진 이곳은 선운사의 산내 암자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신라 사람인 의운 스님이 포교를 위해 백제 땅으로 왔고, 당시 불심이 남달랐던 진흥왕의 시주를 받아 이곳을 창건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의 흔적을 선운사 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령 500년이 넘은 동백나무가 든든히 지켜선 곳에 자리한 산신각. 이곳에 눈여겨볼 불화가 있는데요. 파란 더비를 입은 두 스님 가운데 오른편에 앉은 분이 앞서 말씀드린 의운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주 앉은 이분은 또 다른 창건설화의 주인공인 검단선사인데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검단선사가 나타나 본래 용이 살던 연못이었던 이곳을 사람들과 함께 메운 뒤 절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선운사라는 겁니다. 원래 이 선운사 자체가 용추라고 해서 용의 연못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용이 살았고, 그러면서 검단사가 이 용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 연못을 메꾸는 과정에서 이 주변 사람들이 눈병이 들게 됩니다. 눈병이 들게 되니까 이제 이걸 치료할 방법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눈병 드신 분이 수사하고 돌을 여기에 집어넣어 보니까 눈병이 나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 민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돌하고 숯을 집어내서 이 용추를 메워가지고 여기에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곳에다 선운사를 창건했다라는 설화가 나오죠. 그 당시 선운사 인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허무맹랑한 말은 아닐 겁니다. 검단선사와 관련해서는 산속에서 도적질을 일삼던 무리의 자활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검단선사가 이 도솔산에 들어와서 이 창건하는 과정에서 이 선운산에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불법으로 교화를 하고 또 자활을 돕기 위해서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소금이 자염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이 자염 방식으로 소금을 아마 생산해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단선사에게 배운 소금 만드는 법으로 생계를 꾸렸던 검단마을. 지금은 사등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이 합쳐졌지만 지금도 1500년 전의 소금 이야기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염의 특징은 염분이 농축된 갯벌 흙을 바닷물로 여과해 얻은 함수를 가마에 넣고 끓여 만든다는 건데요. 옛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소금인 거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일염 제조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 마을에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운사를 만들었다는 검단선사와 마을 사람들의 인연의 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 검단선사가 특히 이 선운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염을 많이 생산했을까라는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선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동해안보다는 염도가 높게 나옵니다. 검단선사가 염정을 파게 되는데 그 염정의 염도는 보통 5도에서 6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갯벌에 있는 바닷물보다도 염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천혜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물을 끓여야 되는데 나무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이게 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땔감이 풍부했기 때문에 소금 생산의 최적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전설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검단선사 덕분에 소금을 생산하게 되면서 논과 밭이 없던 바닷가 마을에 무려 300호가 모여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마을 사람들이 고마움에 올린 시주로 선운사의 세가 확장돼 갔을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검단선사가 용을 몰아내고 이곳에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용이 살던 연못을 메꾸었다 하는 것은 비단 선운사만이 있던 사로는 아니거든요. 미륵사지 있는 미륵사도 용과 관련돼 있고 또 금산사도 이 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용은 물을 다스리고 물은 농경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그래서 용이 살던 그 연못을 메꿨다는 것은 새로 들어온 그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용신앙을 이렇게 물리쳤다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그 종교 사상이 불교입니다. 백제 땅에서 민초들의 마음을 불심으로 이끈 검단선사.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검단이라는 표현에서 인도에서 직접 넘어온 얼굴이 좀 까만 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를 가장 먼저 전했던 묵호자라는 스님 있죠. 먹묵자, 변방할 때 호를 쓰죠. 그래서
인도에서 직접 온 얼굴이 좀 까만 스님이어서 묵호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검단선사도 얼굴이 까매서 그 스님의 법명을 그냥 까만 그대로 검단선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최근 지리산 쌍계사에 있는 진감국사 대공탑비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단선사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후기 선종불교의 거목이었던 진감국사 해소는 불교에서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범패라는 불교 음악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여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이 해소 스님이 검단선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치원이 쓴 비문을 살펴보면 선사는 얼굴빛이 검어서 모두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목하여 흑두타라 했다. 여기서 두타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것을 일컫는 불교 용어입니다. 이 비문에 보면은 진감국사 해소가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흑두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별명이 흑두타였어요. 얼굴이 검어서 흑두타라는 겁니다. 흑두타, 검댕이, 검단으로 변이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건데 이수광의 지북유설이 있습니다. 지북유설은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이 편찬한 백과사전적인 저술서입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 속에서 말하기를 검단선사가 곧 진감이다. 최치원은 그 비에 서문을 지어 말하기를 선사는 그 모습이 거무스름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흑두타라고 한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검단선사가 바로 진감국사 해소라고 한다면 공채치원과 그렇게 많은 시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단선사라고 하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신라의 스님 중에 자장율사가 있죠. 그때는 바로 미륵의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자장율사라고 하는데, 검단선사라고 하는 이 선사의 명칭은 바로 검단선사가 살았던 당시가 통일신라 말기 대충 한 850년 전후에 우리나라에 선종불교가 들어왔던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검단선사가 통일신라말의 진감국사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차밭입니다.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진감국사는 우리나라에 차나무를 들여와 차문화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행과 생산적 노동을 함께해야 한다는 선농일치 사상이 깃들어 있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라는 그런 수행의 방법이죠. 수행의 방법인데, 옛날 어르신네들은 부처님의 의지에서 공양을 하게 되면 그 공양의 대가를 뭘 하느냐, 울력, 우리 사회로에게 일 하게 되는 게 녹차밭에서 잡초 뽑는다든지 그런 녹차를 또 딴다든지 하면 그런 의미에서 옛날 스님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지금 녹차밭을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검단선사의 흔적은 마을 주민들이 은혜를 갚는다라는 의미로 매년 2차례에 걸쳐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하는 보은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살펴본 진감국사 대공탑비에서 결정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감국사 해소 스님이
지금의 익산태생으로 출가 전 어부였다는 겁니다. 당시 그 진감국사 해소가 어디에서 자연 굽는 법을 배웠을까? 도적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전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문에 의하면 해소가 어부였어요. 그 어부였다고 하는 것은 해소가 살던 금마는 바닷가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 어부들은 소금 만드는 기술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마는 당시에 이 선운산보다도 선진된 지역이었고, 그런데 소금을 만들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땔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소금을 나를 수 있는 배와 뱃길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갯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마 쪽은 나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소금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해서 선운사를 창건 내지 중창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검단선사가 통일신라 시대의 스님인 진감국사 해소가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1994년 선운사의 산내암자인 도소람 발굴 당시 백제의 흔적들과 기와편이 출토됐다는 사실입니다. 연꽃 무늬가 새겨진 수막새 기와가 그 조성 시기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즉, 백제 시대에 이미 선운사가 존재했던 겁니다. 검단선사가 바로 해소 스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벌써 9세기 중반이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 그러면 선운사를 그러면 바로 9세기 때 만들어진 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고창에 여기 도설암 바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백제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도솔암에서 발굴했을 때 거기에 기와편이라 나온 게 바로 백제 시대였거든요. 그렇다라 보면 여기에 바로 검단선사가 오기 전에 바로 선운사가 이미 절이 있었고, 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규모를 키운 중창했던 인물로 검단선사를 봐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변에 절들이 이미 백제 시대 때 많이 창건이 됩니다. 고창에 가까운 고수라는 곳에 문수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자왕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선운사처럼 아름다운 이곳에 백제시대 절이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건 설화들을 놓고 볼 때 어쩌면 이곳 선운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스님이었던 의운 스님이 진흥왕의 시주를 받아 절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후 검단선사로 알려진 진감국사가 중창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선운사 산신각에 두 고승의 모습이 함께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선운사 창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운사를 거쳐간 많은 훌륭한 고승들과 선운사가 품고 있는 문화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